보고 싶은 시흥중 친구들 안녕하세요. 성실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지휘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지휘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지휘자예요. 그럼 여기서 퀴즈. 지휘자는 연주자일까요? 직접 악기를 소리내며 연주하지는 않으니 연주자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오케스트라에 지휘자가 없어도 괜찮을까요? 실제로 수원시립교향악단의 박은성 지휘자님께서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를 보여주겠다며 지휘봉을 놓고 브람스 교향곡을 단원들이 연주하게 했어요. 그러자 지휘를 잃어버린 80여 명의 단원들은 각자가 느끼는 대로 연주했고 결국 음악은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해요. 지휘자의 역할과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렇다면 지휘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지휘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전문적인 직업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 건 오래된 일이 아니었어요. 서양음악사는 고대 그리스,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로 나눌 수 있어요. 중세시대는 신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음악 또한 주로 교회에서 연주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음악감독이 합창을 이끌었고 음악적인 굴곡과 흐름을 전달하며 기본적인 동작인 손을 올리거나 내려 긋는 식으로 지휘했어요. 그럼 여기서 퀴즈. 강박에 손을 올릴까요? 내릴까요? 강박엔 내려 그어야 힘있게 표현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볼 지휘 모형의 첫 박은 다 강박이기 때문에 내리는 다운비트로 표현해야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인 15세기에서 16세기는 인간 중심의 사회로서 표현력이 풍부해졌어요. 그럼 르네상스 시대에는 음악의 템포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겼을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사의 묘사력에 따라서 정서적, 감정적으로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음악의 템포도 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흘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즉, 르네상스 시대 지휘자는 단순한 박자를 맞추는 것이 아닌 음악을 해석하고 적절하게 표현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어요. 17, 18세기 중반인 바로크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프랑스 루이 14세 궁정악단을 이끈 릴리라는 음악가가 있었어요. 그는 오케스트라를 효율적으로 연습시키고 음악 작품을 설득력 있게 해석했어요. 또한 지팡이 같은 지휘봉으로 바닥을 쿵쿵 두드리며 박자를 맞추는 등 정확한 템포와 리듬을 유지하며 단원들을 이끌었다고 해요. 그런데 큰 지팡이처럼 생긴 지휘봉으로 바닥을 힘껏 내리치며 지휘하던 릴리는 결국 지휘봉으로 자신의 발등을 찍어버리고 말아요. 결국 발이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리고 발을 절단해야 했던 릴리는 나는 무용을 못하느니 죽어버리는 게 나아 하며 죽음을 택했다는 일화가 있답니다. (17세기는) 12명에서 15명 정도의 실내 오케스트라에서 챈발로 연주자가 지휘자 역할을 했어요. 챈발로는 피아노처럼 생긴 악기예요. 즉,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가 맡아서 지휘를 했어요. 이 당시의 음악은 규모가 작고 음악이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주자들끼리 박자를 맞추고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좋은 연주가 가능했답니다. 전 고전시대 18세기 초에는 독일 마나임 악파 중심으로 근대 오케스트라의 모습을 갖추며 복잡하고 다양한 관현악이 성립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지휘자의 역할이 중요시되어서 더 효율적인 지휘법 연구가 시작되었고 다양한 지휘 방식이 도입되었어요. 고전시대인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에는 오케스트라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음악이 복잡해졌어요. 베토벤 교향곡의 복잡한 성부 구조와 갑작스러운 음량 변화,
세밀한 표현을 위해서 지휘만 전담하는 전문적인 지휘자가 필요하게 되었죠. 베토벤은 작곡가이면서도 표현력이 풍부한 지휘자였는데 악센트를 표현할 때는 팔을 잡아채듯 흔들거나 그리고 여린 표현을 할 때는 몸을 구부려 지휘하고 센 포르테일 경우에는 공중으로 껑충 뛰어올라서 온몸으로 지휘했다고 해요. (19세기) 낭만시대 멘델스존은 오라토리오 엘리아를 지휘하면서 최초로 지휘봉을 사용했는데 그는 빠르고 활기찬 템포 감각으로 오케스트라의 밝은 음향을 추구하고 깔끔하고 정교한 지휘를 추구했다고 해요. 한편 바그너는 메트로놈을 비음악적이라고 비판하고 음악의 성격과 선율의 흐름에 따라서 템포가 자유분방하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이와는 다르게 베를리오즈는 정확한 템포를 추구하고 바그너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이것만 봐도 같은 음악일지라도 지휘자의 음악관과 개성에 따라서 표현된 음악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알겠죠. 드디어 19세기 후반 최초의 근대적 직업 지휘자인 한스 폰 빌로가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바그너, 멘델스존, 리스트 이런 작곡가처럼 작곡가가 부업으로 지휘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스 폰 빌로의 등장으로 전문 지휘자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는 작품 해석을 중시하고 단원들에게 악보를 안보하게 외워서 하게 하거나 서서 연주하게 했어요. 반면에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정확하고 꼼꼼한 지휘 스타일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명성을 크게 높였어요. 현대로 이제 넘어와 봅시다. 토스카니니라는 이탈리아 지휘자는 정확하고 무자비한 걸로 유명한데 악보에 충실한 연주 태도, 정확한 박자의 속도 등이 특징이에요. 토스카니의 라이벌이 푸르트뱅글러는 독일 지휘자로서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지휘를 했는데 악보 너머의 음악적 느낌에 충실한 지휘자였어요. 그렇다면 토스카니니와 푸르트뱅글러가 같은 음악을 지휘한다고 하면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이라는 곡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지휘자의 음악적 해석과 주관에 따라서 음악이 달라지지만 음악의 해석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 것은 매번 색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럼 지휘자에게 음악을 해석하는 능력만 중요할까요? 사실 지휘자는 공연보다는 연습 중에 더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걸 잘 보면 연주자들이 지휘자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지휘자가 연주자를 훈련시키기 때문이에요. 70에서 100명 정도의 연주자들을 연습시키는 지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맞아요, 리더십이에요.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자 카라얀은 단원들의 능력을 믿어주는 리더십을 보여줬고 뉴욕 필하모닉 지휘자 번스타인은 단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배려하는 리더십을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한편 이탈리아 리카르도 무티 지휘자는 연주자를 배려하지 않는 통제와 간섭부로 단상 위의 독재자로 유명했는데 결국에 음악 감독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강력하고 엄격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시대가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하는 민주적인 리더십이 아닐까요? 2015 교육과정에 강조하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 능력을 지닌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처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우리 시흥중학교 학생들이 되길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베토벤 교향곡을 통해서 지휘에 따라서 달라지는 음악을 들어볼 것이고 음악에 맞춰서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를 지휘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배웠던 내용 음악책에 꼭 적어보며 정리해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